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한 2년 만에 방송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저희가 이한열 기념관에서 편의점 의자에서 네. 주로 방송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어려운 시절 그리고 정말 언론이 그때는 부재하던 시절에 참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서혜성 교수님과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때 이게 뒤에 백보드라고 그러는데 백보드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이상호 기자가 그때 도화지에 발을 그려놓고 발렸으니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돈 한 푼 없었죠. 사실 그때 이렇게 그 진보적인 또 사회 민주화가 되기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참여가 없었다면 오늘 고발뉴스의 유지도 안 되었을 거고 사실 오늘 이상호 기자와 같이 이렇게 또 앉아있지도 못했었겠죠. 함께 하던 이한열 기념관에서 하던 방송 기억하신다고. 근데 박현아님과 함께 했던 모습 기억난다고 하는데 박현아 씨도 방송이 잘 안 들어오죠 요즘에. 근데 여튼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미리 예고를 드리면 삼성 엑스파일과 이재용 구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난 10여 년 전 삼성 엑스파일 보도로부터 이재용 구속 전야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비하인드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서혜성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이재용 구속의 의미를 함께 여러분들과 짚어보는 그런 엑기스가 넘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사실 저희가 오늘 미리 약속드려야 될 게 너무나 이야기거리가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또 JTBC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뉴스룸 시작 전까지 8시 전까지 끝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구나 또 화장실도 가시고 또 이거 하시는 분은 담배도 한 대 태고 하셔야 되니까 5분 그래서 8시 5분 전까지는 끝내는 걸 목표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생방송을 하러 오랜만에 나오니까 방송은 역시 생방송, 개혁은 역시 탄핵으로. 그렇죠. 딱 그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상호의 사실은 라이브 두 번째 사실 손님을 모셨는데 첫 번째 최재석 씨 모셨고요. 네네. 그분은 사실 말씀이 많으신 분이고. 그분 정말 뜨거웠습니다. 근데 사실 또 저희가 소송으로 오프닝을 시작해요 보통. 근데 원래 오늘 당초에 이 보도 안기부 부품 공작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20년 전에 그거를 문제 삼아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소환을 했는데 당초 오늘 제가 갔어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가면 너무나 순순하게 응하는 것 같아서 2월 1일로 미뤘습니다. 검사는 이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이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기부가 꾸민 여러 부품 공작의 완결편으로 보고 연결 고리를 현재 캐고 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자, 사건은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 이 총풍 사건인데요. 을 받은 권영희 전 안기부장의 지시에 따라 선거 자금을 거두고 20년 전에 공작을 벌여나가는 한편 보도를 했던 내용이죠. 안기부가 점에서 총격전을 통한 공기업으로서 대선 모금 자금 모금하고 마지막 판문점 충격전을 조장해서 국적인 역전승을 노렸다는 것입니다. 역전승을 하기로 했던 그런 계획인데 총 사건의 경우여 판문 중요한 것은 씨가 를 안기부장이 바로 이거죠. 관리원 점에 비춰 장석중 씨의 충격 요청 배후에 권영희 씨 등 수뇌부가 있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요거 이병기 전 2차장이 20년 뒤에 이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고 나서 또다시 이런 위협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쟁 날까 여러분 들어오시죠? 북풍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안기부 차장이 지금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라는 트윗을 했거든요. 권영희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이는 그랬더니 이걸 이제 문제 삼아서 소환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상호 기자 보기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우리 고발뉴스 김성훈 변호사님을 포함해서 문의를 했어요. 이거 뭐가 문제냐? 어떻게 이거 디펜스를 해야 되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를 보내오더라고요. 헐. 도대체 이게 왜 뭐가 문제되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많은 우리가 소송을 함께 했지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헐. 뭐 명료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문제가 있었으면 20년 전에 소송을 제기했어야죠. 그러니까요. 우선 첫 번째가 그것이고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20년 전에 사용했던 뉴스를 다시 그럼 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는 역사 기록을 들춰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역사 기록이 끄집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보죠. 만약 그렇지 않다 하면 저건 뭐 고소 고발 사건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일단은 하나는 이제 네. 그 당시 이병기라고 하는 개인에게 소송을 했다기보다는 국가정보원, 그 당시 안기부라고 하는 그 국가정보기관으로서 사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이런 것들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어떤 특정 정권에 더구나 대한민국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평화를 물론 달성해야 합니다만은 북한에게 그런 요청을 했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인들에게 준 충격은 대단히 컸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그런 것을 뉴스 리포트 내용으로 삼았다기보다 그 조직적인 사실 인격체에게 했다기보다는 그 조직 기구에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명예훼손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더구나 예. 안기부의 명예는 없는 걸로 이미 명예가 판결에 없죠. 나왔지요. 예.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 성남지청에서 네. 이재명 시장 사건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시장과 관련돼서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지금 진행을 해서 지난번에 소환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하필 이재명 시장이 제 조금 전 이 네. 트윗을 RT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장기정이라고 하는 자유 무슨 뭐 연합인가 청년 단체인가의 예. 그 친박 단체의 수장이 이재명 시장과 저를 같이 고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이랑 엮으려고 지금 저를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다시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 그가 고발이 돼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랑 저랑 같이. 여하튼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속보 전해드리겠고요. 그럼 서둘러서 오늘 본격적으로 삼성 엑스파일과 이재용 구속 이제 본편을 시작할 텐데요. 참고로 여기 여러분들 광고 하나만 드리면 TBS에서 지난번에 네. 다이빙벨을 네네. 무려 500만 원을 주고 상영을 해줬어요. 사야죠, 당연히. 네. 저희는 무료로라도 틀어주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반응이 너무 좋았대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구정 때 TBS에서 다시 다이빙벨을 상영한답니다. 구정이 아니고 설에. 아, 예. 설에 죄송합니다. 설에. 그래서 이번에도 무료로 하자고 그랬더니 100만 원이라도 받아달라 그래서 지난번 500만 원은 우리 세월호 유가족들이 운영하시는 국민조사위원회에다 저희가 전액 기부했고요. 이번 100만 원은 잊지 말자 4.16 우리 유가족들이 직접 운영하고 계시죠. 재정난에 허덕이고 계신다는데 기억보관소 맞죠? 김 PD? 기억저장소에 100만 원 작은 돈입니다만 여러분들 함께 하시라는 취지로 저희가 그쪽으로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BS 자세가 사실 제대로 된 자세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이빙벨이 얼마나 필요했냐 하는 여부는 사실 시청자들이 보고 판단할 일이죠, 사실은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것을 마치 사기인 것처럼 그 당시 언론이 막 그렇게 만들어냈고 또 그 영화 자체가 사실은 봉쇄되지 않습니까? 볼 권리, 알 권리에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이건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볼 권리와 알 권리가 동시에 있는 건데 그 자체를 침해받았고 또 근래에 와서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이것을 해외 상영하는 것도 일정하게 제어하려고 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TBS 자세가 좋은 게 사실은 지상파보다 훨씬 영향력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방송을 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는 실제로 저는 반드시 돈을 주고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작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제 그 당시 이장호 기자가 그걸 제작하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현장에서 얼마나 고생했고. 백목항에도 그때 내려와서 저희와 함께 오랫동안 해주셨죠. 그런 점에서 보더라도 네. 그 저작권을 다만 얼마라도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콘텐츠에 대한 예의다. 네. 그리고 사실은 4.16 참사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SBS에서 이왕이면 좀 예. 사장님도 좀 진취적인 분으로 바뀌셨다고 하는데 SBS에서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편성팀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아직 연락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SBS도 좀 분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안 틀면 더 좋은 건 이런 거겠죠. 네. 다이빙벨 같은 거 하나를 만들면 되겠죠. 사실. 아니, 지들이 만들던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남의 거 그만입니다. 틀기 싫으면 자 삼성 엑스파일 간단하게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요. 일단 2005년 12년 전이네요. 당시에 첫 번째 보도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신했던 정경원 유착 파문을 뉴스데스크에 근 3분의 2 이상을 할애해서 집중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C가 입수한 안기부가 작성한 문건은 과연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입수하게 되는지 이 사건을 처음부터 취재해온 이상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그동안 수고했는데 우선 안기부의 내부 문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른바 X파일로 알려져 있죠. 네 가지 문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가 이 테이프이고요. 그리고 97년 4월과 97년 9월, 97년 10월에 작성된 이 안기부 내부 문건을 통틀어서 X파일이라고 칭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안기부가 비밀 도청 조직인 리림팀의 도청 내용을 풀어서 내부 보고용으로 만든 문건입니다. 97년 4월과 9월, 이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시시각각 그 변해가는 당시 전국을 반영한 삼성 측의 전방위 로비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 테이프 바로 그 문제의 안기부 도청 테이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테이프 바로 97년 9월 9일에 시내 모처에서 녹음된 도청 테이프입니다. 1시간 반 정도의 분량인데요. 삼성그룹의 이학수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 두 분 사이의 대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바람에 아직 원음은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 문건과 테이프 언제 어떻게 입수했는지? 네, 지난해 10월에 삼성 비자금 건인데 보도할 자신이 있겠느냐 하는 내용의 제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팀의 데스크와 협의 끝에 본격적인 취재에 나서게 됐습니다. 제보자는 전 안기부 직원과 친분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미국을 두 차례 오간 끝에 3달 만인 올해 1월 초에 녹음 테이프를 결국 입수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건을 입수한 지 근 반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도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죠? 네, 빨리 보도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못. 자, 빨리 보도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못했다. 라고 제가- 답변을 했죠, 제가. 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셨죠. 네. 그때 저 테이프가 작성된 시기는 2002년이죠, 보니까. 네. 2002년에 했던 것이 이제 3년 가까이 되어서 제 테이프가 공개된 거지 않습니까? 역사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저게 이제 당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그 기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삼성이라는 대재벌이 어떻게 하면 그 당시에 대선 후보,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돈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그 삼성그룹의 핵심 책임자들이 논의하던 과정에 있는 내용을 녹음한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몇 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어떻게 이제 MBC에 당시 근무하고 있던 보도국 기자였던 이상호에게 연락이 온 거죠, 사실은요. 거기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저 테이프를 그 당시에 녹음 테이프를 공개했던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삼성 엑스파일이라는 이상호 기자 쓴 책을 읽어보니까 대략 한 10개월 정도 시간을 걸리고 계속 기다렸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는 그 10개월이야말로 또 다른 엑스파일이다. 사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걸 취재했으면 바로 보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JTBC가 어떻게 시청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무슨 그 타블렛 PC? 하나, 그 오니까 바로 보도를 해서 이 온라인 탄핵 국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진실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걸 가져왔을 때 왜 10개월을 기다려야 했는지 그 엑스파일도 사실은 공개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내용이 뭐 저희가 책 선전하는 건 아닌데요. 바로 이 삼성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제보를 최초에 10월에 입수하고 이듬해 7월에 보도되기까지 삼성과 청와대, 검찰, 국회의 로비 언론도 있죠. 그리고 언론 내부에서 MBC 내부에서의 방해 이런 것들을 사실 고발하고 있는 내부 고발 서적인데 사실 이 책을 쓰도록 한 사람이 바로 서혜성 교수님이세요. 저는 삼성 엑스파일 보도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실은. 10개월 동안 회사와 싸우느라고. 근데 여기 조금 전에 제일 저한테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네, 엄기영 네. 앵커가 왜 자료를 받고 그동안 보도하지 않았느냐라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사실 그 앵커가 고마운 거죠. 아니죠. 원래는 회사에서 너희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최문순 사장이랑 보도국장이랑 도망 다니고 보도 못하게 하지 않았느냐. MBC는 공정 방송의 적이다라고 사실 고발을 했었어야 돼요, 저 때. 예. 근데 저한테 팩트 확인하느라고 못했다라고 대신 거짓말을 해주도록 요구하는 순간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말한 고맙다는 말은 네. 그 당시 왜곡에 그걸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자료로 남은 거죠. 예, 자료로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 기자의 보도가 참으로 중요한 게 제가 없어지지 않고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치 그 10개월 동안 이상호 기자가
사실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걸 준비하는 것 같이 보이게끔 사실 유도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MBC는 잘못이 없고 그냥 네가 팩트 확인하느라고 늦게 보도했다라고 말해라. 시청자들한테 얘기하라고 압박을 한 거죠. 네, 사실 그때 엄경 앵커가 그렇지 않고 이상호 기자가 이걸 보도하게 못하게 된 진짜 사연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다면 오늘날 엄기영은 우리가 역사에 남는 엄기영이 됐겠죠, 사실은요. 근데 저로서는 사실 그렇게라도 MBC를 보호해야만 했던 이유가 네. 사실은 저 혼자 보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MBC를 통해서 이게 보도가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사실 조직을 보호하는 거짓말을 한 거죠. 예. 결국 그 결과로 무려 한 달 동안 뉴스데스크 톱 뉴스로 나왔어요. 네, 삼성 기억합니다. 엑스파일 보도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간단하게 보도를 축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대선에 임박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여당, 야당, 뭐 DJ, 이회창 모두 공이 여야의 수십억 대의 뇌물입니다. 뇌물. 요즘에 이재용이 주는 거 그거와 똑같은 성격의 돈, 뇌물을 전달합니다. 엑스파일 돈은 뇌물이 아닙니다. 그럼요. 그거는 국가를 배수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성질- 불러야 돼요? 그 뇌물하고는 다르죠. 뇌물이라는 것은 어떤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것. 이건 그게 아니라 그 대선 자금의 대부분을 댐으로써 그 액수는 뭐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수백억이었죠. 수백억을 댐으로써 실질적으로 정권 자체를 살려고 한 거죠.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 금권 구태타라고 예, 불렀는데요. 예. 여하튼 그 당시 내용은 검찰 수뇌부에게 일상적으로 돈을 줬다는 내용이었어요. 네, 예. 그리고 여야 후보 그리고 정치권에 그냥 평상시에 아주 업무적, 예. 사무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줘서 관리를 해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아니라 예. 이미 실행된 내용을 체크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놀라웠던 게 여러분 IMF 때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금모으기 하고 그때 너무나 많은 실제 가장들 그리고 자살이 속출했는데 IMF가 삼성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네,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IMF 당시에 이제 기아 자동차가 파산하면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줄 파산이 난 건데 기아 자동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삼성과 정치권이 뒷공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리하게 기아 자동차의 부채 상환 압박을 해가지고 한꺼번에 수천억을 갚느라고 기아 자동차가 네. 망하고 그 바람에 네. IMF가 초래된 것인데 그 이면에 삼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엑스파일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권 내지는 국가 자체를 매수하려고 했던 행위인 거고요. 다른 한편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잘못에 대한 아무런 성찰도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재벌의 내면, 재벌의 이면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사실 처음 아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최고 권력을 매수하려고 하는 비윤리성 그리고 국가의 환란을 초래하는데 결정적 한 역할 중에 한 부분을 했던 것에 대한 성찰 없음에 대해서도 사실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던 일이죠. 사실 저는 10개월 동안 보도를 막는 회사와 싸우면서 가장 두려웠던 게 여론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말 그 검찰 조사를 받던 날 예. 사실 검찰 조사도 제가 받을 게 아니었거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감하게 감히 일러 바치는데 제 공소장에 보면 제가 재판에 넘겨진 이유가 삼성 엑스파일을 MBC가 보도하도록 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들 시청자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당시에 이제 엑스파일을 보도하고 한국 사회가 이제 완전히 벌컥벌컥 뒤집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엑스파일의 그 내용은 징벌 받지 않았습니다. 엑스파일에 있었던 그 내용은 삼성이 뭐 그 여론에 의해서 욕을 먹긴 했습니다만 엑스파일 때문에 무슨 징벌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정작 그거를 보도했던 기자를 기소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나왔던 유명한 이제 검찰의 논리인데요. 독수 독과 이론이었죠. 그러니까 독이든 나무에서 나온 그 과일은 독이든 과일이다, 열매다 이런 표현으로 쓴 것인데 취재 과정이 마치 부당하게 무슨 잘못된 과정에 의해서 취재를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도한 것 자체가 유죄인 것으로 그렇게 판결을 받았고 이상호 기자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전과 1범을 기록하고 있죠. 예. 근데 사실 근데 형량이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자격정지 6개월,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인가 그랬죠. 예. 그런데 예. 그 중요한 게 방금 말씀 중에 독수독과를 통해서 검찰과 삼성과의
그야말로 면죄부를 준 사람이 네. 바로 오늘날 황교안 이죠. 총리지 않습니까? 네, 네. 황교안 씨가 그때 독수독과라고 하는 회귀한 논리를 가지고 와서 모두 다 검찰 간부들, 뇌물을 지속적으로 상납받은 검찰 간부들에 대해서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혐의를 내렸어요. 네, 근데 네. 독수에서 열렸던 이걸 가지고 수사를 하면 되거든요. 계좌도 추적하고. 예. 근데 아예 안 하고 다 봐준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삼성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준 게 황교안 총리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똑같은 거죠. 그때 당시에 독수독과를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제보자에게 네. 취재 사례비로 제가 미국을 오가면서 그분을 데리고 모셔 다니고 그분 집에서 자고 그분 취재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영수증 처리를 해서 취재 사례비로 1,000불을 드렸어요. 100만 원. 네. 그건 이건 회사 사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인터뷰와 네네. 회사 코디네이션을 했기 때문에 취재 코디네이션 했기 때문에 정당하게 드린 것이고 가령 이제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은 가령 이제 MBC는 없군요. 가령 KBS 이텔레비전에서 하는 밤 11시경에 하는 그 뉴스 프로그램 상방송 나가면 돈을 많이 주거든요. 아, 그럼요. 예, 근데 미국에서 와서 도와준 거기 때문에 작은 돈이에요.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100만 원을 주고 이걸 샀다. 그래서 독수독과의 사실 중요한 혐의로 기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그 태블릿 PC의 입수 과정에 따른 불법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독수독과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맞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황교안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태블릿 PC가 그걸 얻게 된 경위를 공개하라. 지금 그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의제를 비롯한 저는 보수라고 얘기 안 하고 친박, 수구 친박 세력들이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는 일관 내용이죠. 때문에. 근데 황교안 총리와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죠? 이거 말고도? 저랑요? 네. 없죠. 근래에도 무슨 소송을. 황교안 뭐 했더라? 최순실이랑 옛날부터 일가랑 알고 지냈다. 그리고 뭐 그 일가랑 섞여 있다. 저희가 뭐 취재를 계속해서 저희가 속보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그것 때문에 소송을 하겠다고 지금 알려온 상태죠. 아, 소송을 아직 제기하진 않았습니까? 아직 못 받아봤어요. 아, 그렇군요. 그 전에도 좀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장관 될 때 네. 장관 되면 안 된다고 그 장관 국회 청문회 나가서 네, 말씀하셨죠. 인사청문회 가서 바로 옆자리에 이렇게 황교안 씨 앉아 있고 제가 1시간 동안 왜 안 되는지를 아주 격렬하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그때 그 금권 구태타 말씀대로 예. 삼성의 금권 구태타를 봐준 사람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의 하에서 또 다른 구태타를 도모할 사람이다. 네, 근데 지금 네. 도모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인연을 갖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그 권력 1위인데, 고난대행이니까. 네.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충분히 오래 살았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 드리는 게 여러분, 이상호 기자, 제가 사실 고발뉴스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그 방송을 하고요. 요새는 방송 안 합니다만은, 글을 꾸준히 쓰고 하는 이유가요. 출연료나 원고료를 한 푼도 여태까지 안 받으셨어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상호 기자 이 엑스파일을 아직 보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이상호 기자를 처음 만났습니다. 네. 이상호 기자 몹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가 보도를 해라. 근데 이상호 기자가 그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실을 말하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에 어쩌면 국가 권력보다 더 높은 데일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라는 데하고 한 개인 기자가 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럼 뒤에 언론사가 백그라운드가 되어줘야만 비로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언론사가 뒤에 백그라운드 대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10개월 유예되고 있다는 게 뭘 말합니까? 사실은 10개월도 MBC가 방송한 게 아니에요. 좀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방송을 나가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당시에. 사실 제가 이제는 저희가 말할 수밖에 없는데 MBC에서 보도가 안 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어요. 노조에서도 도움을 안 주고 기자회에서도 속수무책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언론 노조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죠. 네. 그리고 나를 잡아놓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MBC를 통해서 해야 이게 힘있게 이게 의제가 설정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제가 동아일보랑 조선일보에다가 흘렸습니다. 자료를. 그 워러게이트에서도 뉴욕타임즈랑 워싱턴 포스트랑 사실 주고받거든요. 내부에서 걸림돌이 있을 때.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조중동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안과 관련돼서 중앙일보랑 대결 구도가 있었거든요. 동아랑 조선이. 당시 그랬죠. 그래서 그쪽에 흘렸고 7월 22일 날 조선일보 이진동이라고 하는 걸출한 기자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놀랍게도 네. 이진동 그때 당시 그 사회부 기자가 네.
이제 첫 일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원의 도청 조직에 대해서 먼저 폭로를 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힘입어서 이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MBC 보도국장이 조선일보 기사 보고 야 이상호 테이프 가지고 와. 그래서 처음으로 6개월 만에 처음으로 테이프를 듣자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들려줬어요. 7월 22일. 네. 그랬던 사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선일보는 바로 보도했죠. 조선일보도 약간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준동 기자가 돌파한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 시간은 짧았지 않습니까? 훨씬 짧았죠. 그런 걸 생각하면 참 아쉬운. 그런데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상호 기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앞으로 하는 일 10년 동안 아무것도 붙지 않고 더 줄게. 맞다. 그런 말씀하시는. 네, 그걸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상호 기자가 그걸 보도하기를 바랬고, 그리고 누군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엔 여러분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뭐 트위터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어디 있어 이렇게 위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했는데 지금 거의 10년, 11년이 됐군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초적인 약속을 지켰군요, 그러니까요. 저는 엑스파일 10년 된 줄 알았는데 12년이 됐으니까 기초적인 약속을 지킨 셈이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인 기자가 그 당시에 MBC 소속 기자이긴 했습니다만 그건 법적인 것뿐이었고 사실 한 개인 기자가 세계적인 거대 재벌 그리고 사실 국가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른 언론도 있었습니다. 검찰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권력과 맞서 싸운 아마 한 언론인이 할 수 있는 역사상 거의 최대값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가령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일단 저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욕하실 것 같아서 일단 사실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그 회사 내부와 뭐 청와대 사실 뭐 저도 참여정부를 최초에 지지해서 노무현이라고 하는 인물을 알리고 노무현 정권 마지막까지 이른바 기자실 폐쇄하자고 할 때 모든 기자가 반대할 때 저 유일하게 국정 TV인가 나가서 지지했던 사람이에요. 국정홍보 TV요. 국정홍보 KTV인가 나가서 뭐 기자실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인터뷰를 하고 그랬어요. 동의하는 차원에서. 네네.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고통받았던 문제, 참여정부에서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막았던 문제, 그리고 당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특검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네. 특검을 요구했는데 당시에 민정수석께서 막으셨어요. 특검. 당시에 막았던 특검. 특별검찰이라는 뜻이 요새 여러분이 많이 듣고 계시는. 그렇죠. 네. 검찰만의 공신력을 믿을 수 없을지도 모르니 새롭게 정치적으로 완전한 중립 상태, 형식적으로는 적어도 중립적 상태에 있는 국가 권력을 대신하는 검찰을 통해서 수사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특검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저로서는 이 얘기를 하기가 대단히 고통스러운데 그때 저는 특검을 간절히 바랬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고 보도를 했고 삼성 엑스파일 보도까지만 제 인생의 플랜이 있었어요. 그 이후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플랜조차 없었어요. 근데 바로 그 며칠 뒤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거는 뇌물보다는 도청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수사 기류가 좀 바뀌었고 이걸 받아가지고 황교안 당시 서울지검 2차장이 도청 쪽으로 몰아갔고 결국은 수사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특검을 요구했을 때 아직 시기상조다라며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신 분이 당시 문재인 문정수석이셨어요. 저는 문재인 수석님 지금도 인격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팬입니다. 그런데 팩트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향후 대선 과정에서 다가올 재벌 해체, 재벌 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촛불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저도 이 발언하기가 아프지만 당시에 특검을 시기상조라고 막았던 문재인 현재 우리 후보께서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계신지 꼭 좀 제가 여러 차례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꼭 듣고 싶고 그때 좌초된 특검이 12년 만에 다시 살아나서 삼성의 심장을 타격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제 87년도, 지금 87년 체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87년도에
가장 아쉬운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양김이 합치지 못해서 후보 단일화가 안 되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되게 아팠죠. 네, 되게 아팠죠. 그건 사실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네,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 그 당시에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사실 말하지 않고 보통 사람이 말을 잘 않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도 서혜성 교수께서도 그 당시에 단일화를 위해서 대단히 애쓰셨던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그보다 그만큼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사실은 그때가 6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비대하게 성장해왔던, 사실 국가 세금의 상당 부분 성장해왔던 재벌을 조절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였습니다. 사실 그때 한번 결정적 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정확하게 20년 뒤에 김대중 정부가 IMF를 통해서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IMF라고 하는 것은 당시 국가 경영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사실 재벌들의 농단에서 사실 문제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방금 IMF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삼성이 기아차를 무리하게 인수하려는 과정에서 파급된 네. 것으로 삼성 엑스파일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관치금융과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때야말로 사실은 재벌을 개혁할 수 있는 다시 씌울 수 없는 기회였거든요. 왜냐하면 경제를 어쩌면 재벌에게 자유도 해서 해버리게 많은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이 국민 수만 명의 자살하게 이르고 경제를 파탄하게 이르고 오늘날 모든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가 한국에서 자리 잡게 된 게 바로 IMF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때 우리가 처음 들은 말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그건 대량 해고란 뜻이거든, 다른 한편요. 그러니까 그런 세대가 있는데 그때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2005년입니다. 바로 엑스파일이 터졌을 때입니다. 재벌들이 얼마나 국가 권력을 우습게 보는가. 그때 당시에 삼성 엑스파일, 삼성이 정치권에 돈을 준 기록 외에도 300개 가까운 재벌 관련 비위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걸 활용해서 직접 독수독가라고 한다면 예. 그걸 활용해서 수사의 방증 자료로만 활용해도 그때 당시에 재벌 구조 혁파할 수 있었죠. 제가 그 말입니다. 2005년에 엑스파일이 공개됐을 때, 이거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재벌들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게 왜 여러분 재벌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주 간명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문제 있으면 우리는 탄핵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재벌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선출 권력에 의해서 통제돼야 하는 것입니다. 선출 권력보다 힘이 더 센데 예. 탄핵도 못해. 예,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어마어마한 비리가 찾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재벌을 한번 정말 깨끗하게 해서 정상적 기업으로 되돌릴 수, 우리가 재벌 개혁이란 걸 삼성을 없애자, LG를 없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기업으로 돌아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을 매수하거나 국가 권력보다 더 위에 있거나 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지 않습니까? 2005년에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2년이 흘러서 2017년이 됐습니다. 사실 이번 재벌 개혁은 야당이 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한 것도 아니고 검찰이 한 것도 아니죠. 지금 국민들이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이 한 거죠. 촛불이 한 겁니다. 사실 촛불이 어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중요한 일이 재벌 개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안 그러면 자칫하면 그 재벌들이 국가 권력을 더 매수하려고 하는 행위라든지 검찰 권력을 매수하는 걸 여러분 아예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장학생이다. 그럼요. 예, 이건 정말 삼성 장학생이라는 말이 오죽하면 생겨났죠. 그러니까 검찰을 매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홍석조라고 하는 삼성가의 아들이 검찰 인사하는 자리거든요. 검찰국장 자리에서 삼성에 돈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장학생이라고 하는 건 아주 좀 좋은 표현이고. 장학생에 대한 삼성의 모욕이죠. 월급을 받는 거예요. 장학생에 대한 모욕이죠. 더구나 정치인들도 그렇고. 그리고 언론은 아예 언론사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삼성 엑스파일에 보면 광고를 가지고 언론을 주물럭거리는 그런 게 아주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후보들까지 돈을 받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최고 권력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최고 권력에 해당되는 기관들이 다 일정하게 매수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없는 걸로 되는, 이게 참으로 부당한 것이죠. 자,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 뭐니 해도 이제 특검에 저희가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해시태그를 시작해서 특검 힘내라. 여러분들도 특검 힘내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해시태그로. 그리고 사실은 라이브도 한 번씩 검색도 해주시고 예. 유튜브 좋아요도 한번 해주시고 제가 갑자기 왜 광고를 하지? 예. 자 유튜브 좋아요 뭐 구독 이런 거 하면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른 분들이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요. 아니요. 자, 아니, 광고라기보다 네네. 이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상파라든지 종합편성 방송들은
텔레비전 지금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그렇지 않고 선택적으로 봐야 되는 일이거든. 찾아 들어와서. 여러분, 사실은 생방송 내지는 사실은 보자고 제안하는 건 여러분,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고발뉴스 잘 되라고, 이상호 잘 되라고,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잘 되면 좋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뭔가 지금 거대 권력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힘을 실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럼 여러분, 재벌이 막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일이 같습니까? 아니죠. 국민이 많이 가지면 좋죠. 그러니까 부당한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재벌이 여러분 권력을 통제하고 권력의 장학생을 길러내고 사실은 장학생이라기보다는 자기 새끼들을 길러내는 거죠. 매수하는 행위죠.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 주권을 지키고 싶으면, 민주주의를 지키고 싶으면 이런 사실은 같은 방송을 많이 보자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광고를 하는 이유가 이상호의 사실은 라이브입니다. 이 책이 있잖아요. 네. 저는 목숨 걸고 삼성 엑스파일 보도했는데 지난 대선 때 이 책을 꼭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서 아니 나는 진짜 그 이후에 제가 한 3, 4년 동안 공황장애에 시달렸어요. 대인기피증도 너무 심했고 저는 사람이 좋아서 기자한 사람인데 한 1년 동안 사람을 못 만났어요. 너무나 고통이 컸던 거죠. 그런데 또다시 이 책을 쓰라는 거야. 근데 이 책은 사실 MBC 고발서예요. 그럼 저는 어디에 살 수 있을까? 이 지구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했는데 썼어요. 근데 어떤 네. 일이 벌어졌냐? 한겨레랑 경향이 광고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기억납니다. 네. 생각나시죠? 이 책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하물며 삼성 엑스파일이 보도됐고 삼성 엑스파일 보도 이후에 김영철이라고 하는 양심적 변호사가 추가로 2차 폭로를 했어요. 제2의 삼성 엑스파일이 터졌는데 그 이후인데도 삼성의 세상이 변하지 않아서 삼성과 MBC, 청와대를 고발하는 이 책을 광고해줄 언론사가 없었어요. 하물며 여러분들 사랑하는 한겨레, 경향도 광고를 안 실어줘가지고 한겨레는 2배가 세배달라고 그러고 경향은 삼성이라는 말만 광고 문구에서 지우면 실어주겠다 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삼성이라고 하는 빵빵 뚫린 광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홍보했던 책인데 바로 그런 걸 알리는 거죠. 여러분들 진정한 개혁은 재벌 개혁이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책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리고 저희 고발뉴스의 사실을 라이브에 대해서 꺼낸 건데 제가 꼭 하나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 대권 후보 누구 찍을지 고민되시잖아요. 저는 뭐 반기문 씨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만간 큰 거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보시고 정리합시다 우리.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전에 끝날 것 같아요. 매일 정말 너무 골 때리는 일들이 많아서. 이분 취향이 독특하신 분이더군요. 웃겨 진짜 환하게 웃기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신 분 같은데. 제가 뭐 글을 하나 쓰려고 그랬는데 사실 쓰지 마요. 그래요? 그래서 쓸 가치가 없습니까? 지저분해. 그렇죠. 지저분한 얘기를 쓰려고 그랬죠. 하지 마. 한국에 3꾸라지가 있습니다. 3꾸라지. 하나는 법꾸라지가 있고요. 법꾸라지들이죠. 하나는 청꾸라지. 뭔데? 하나는 청와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청꾸라지. 백꾸라지들이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외꾸라지. 외교부. 너무 싫어. 이 세 종류의 꾸라지들이 지금 한국을 망치고 있죠. 제가 뭐 기회 되면 외교부에 있을 때 외교부 출입기자 하면서 제가 반기문 씨를 여러 번 인터뷰했어요. 조지는 인터뷰. 예. 그때 빠져나가는 거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반기문 씨는 이상호 기자에게 특별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요? 제가 얘기하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얘기 안 할래요. 네. 자, 그런데. 아니, 특별히 고마운다고 연락 안 왔어요? 한 번 받은 적 없어요. 그렇군요. 예. 저는 꼭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어떤 대선 후보를 찍고 싶으냐. 사드 관련해서 저는 당장 사드 논의 중단해야 된다. 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요 후보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양상 보이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보자고요. 근데 전 정확하게 가장 중요한 건 재벌개혁할 후보를 찍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민주당은 특검을 그 당시에 관철 못했어요. 네. 제가 삼성 엑스파일을 보도했을 때 유일하게 삼성 엑스파일 자료를 달라. 내가 요구했던 의원이 딱 한 명 있었죠? 한 명밖에 없었어요. 299명 중에 한 명 딱 있었죠. 300명 중에 민주당이 여당인데 아무도 저한테 연락이 안 와요. 이거 국회에서 까면 그 면책특권이 있으니까 깔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연락이 안 와요. 유일하게 연락 온 사람이 노회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그때는 무슨 당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민주노동당이.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뭐 승리하지 않고요. 노회찬이 중요하죠.
노회찬이라고 하는 군소 정당의 의원이 와서 내가 깔 테니까 달라. 달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위험하실 텐데요. 근데 하겠대요. 그리고 검찰 리스트를 깠다가 정치권에서 퇴출당하셨죠. 이거 저 의원직을 상실했죠. 그러니까요. 의원직 상실하시고 국회의원이 그것을 인터넷에 공개했다고 해서 이제 당시 사문화되어 있었던 전기통신비밀법입니까? 통비법이라고 하는 그것을 적용해가지고 노회찬 의원을 유죄 판결을 내렸고 1호 전과자, 2호 전과자. 네, 그러니까 빵 동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의원직을 상실케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걸 했던 사람이 누구죠? 황교안. 아, 그렇군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시청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법률을 어떻게 악의적으로 적용하는 한 사례인 거죠. 그리고 통비법은 이미 사실상 그 당시에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문화된 법을. 그러니까 통비법이 만들어진 게 초원복국 사태가 도청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 도청이 화가 났던 거죠. 네. 자기들이 한 말은 부끄럽지 않게. 네, 그때 법무장관으로서 김기춘 씨가 네.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 도청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김기춘이 국회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김기춘이 만들어서 황교안이 적용한 거죠. 네, 네. 그들이 지금까지 말한 그때 김규춘 씨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 뭐죠? 뭐죠? 우리가 남이가. 남이가. 좋습니다. 저희가 네. 사실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모두의 약속드린 것처럼 JTBC 여러분들의 방송 시청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여러분들 질문 받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되게 많은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질문이 있군요. 그럼요. 이때가 그 포스터도 손으로 쓰는 게 유행이었던 시대거든요. 네, 예. 자, 여러분들 질문 받고 저희가 이제 정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튜브입니다. 생방송 요약해서 편집해서 다시 올려달라. 저희가 안 해도 요새 그 네티즌 분들께서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여하튼 여러분들 원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의전꾸라지 반기문. 추가해달랍니다. 네. 으꾸라지. 으꾸라지 반기문. 네. 여러분 계속 늘려가시면 돼요. 네, 좋습니다. 종류가 너무 많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네. 적절하게 한 5가지 정도에서 꾸라지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패러디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고발해서 계속 모아주시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 김민환 기자가 기사를 써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꾸라지 모음집. 어떡하죠? 난 사실은 라이브가 JTBC 뉴스룸보다 좋다는 분이 계신데 전 사실 손석희 선배랑 척지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렇죠? 그 당시에 삼성 엑스파일 보도할 당시에 라디오 국장이셨어요, 손석희 선배가. 근데 조용히 7층으로 부르더라고요. 그 라디오국. 그래서 저 이렇게 방송하느라 많이 가봤어요. 저 올라갔어요. 손 선배 왜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미 MBC에서 완전 왕따.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아무도 밥도 혼자 먹으러 다녔어요. 원래 제가 MBC 공식 폭탄주 제조자에다가 사회부 공식 사회자에다가 보도국 전문 파티 플래너였거든요. 근데 삼성 엑스파일 보도를 위해서 10개월을 싸우다 보니까 한 명도 없어 주변에. 그때 손석희 선배가 부르는 거야 7층으로. 그래서 올라갔더니 이상호 시선 집중해서 틀까? 뭘요? 엑스파일. 감당하실 수 있어요? 한번 해보자. 그리고 회의 올라갔다가 깨갱하고 회의 올라갔다 깨갱하고 내려갔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10개월 동안 MBC 내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뭐 해보자고 한.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손석희 선배를 제가 존경합니다. 저도 인연이 깊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없어요. 그렇군요. 시선 집중에 저도 오랫동안 암흑의 변호사하고 전원책이랑. 한달 구속 출연했었죠. 네. 자, 손석희 선배 지금 뭐 방송 14분 전이니까 지금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요, 우리는. 네, 알죠. 네, 지금 뭐 화장 다 끝내고 이제 물 마시고 있을 텐데. 자, 그래도 역시 손 사장입니다. 구속 가능할까요? 자, 여러분. 제가 사회과학을 좀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공부하신 분이고 가르치시는 분이고 가장 정확한 예측은 현장에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호로서 함께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일 중앙지법에서 아마 저녁 늦게나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날 텐데요. 우리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모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유성 기자가 말을 하지 않아도 시민들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시겠죠. 정말
정말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법원은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겠어요. 아니야, 이거는 중요해. 보셔야 돼. 제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거든요. 근데 이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했냐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떡값이 수년 동안 전달된 내용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삼성 엑스파일 테이프는. 근데 이렇게 해놨어. 실제로 떡값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떡값 줄 것을 논의했던 것이다. 근데 욕 나오려고 그래. 어떡하지? 저는 이 판결문을 받아보고 정말 피가 솟았어요. 이 삼성 엑스파일 내부를 보면 93분 동안 계속 돈 준 거 어떻게 줬어? 반응 어디서 줬어? 뭘로 줬어? 누굴 통해서 줬어? 반응이 어때? 이런 평가를 담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욕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사실 실제로 떡값이 전달된 것이 아니라 떡값 줄 것을 논의했던 것이다. 그리고 8년 지난 일이라 보도가 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자를 전과자를 만들고 검사, 삼성을 다 봐준 거죠. 여러분, 이건 정말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고발하고 싶습니다. 제 요지는 뭐냐면, 지금 특검이 12년 만에 활동하고 있지만 법원도 특법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특법이냐면 삼성 이익을 위한 특별한 법원, 삼성 특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촛불로 지지지 않으면 절대 쟤들 민의의 관점에서, 촛불의 관점에서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중앙지법 앞에서 촛불을 듭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꺼냈어요. 사실 약한 자들에게 법은 아주 가시가 달린 채찍 같은 그런 것이고요. 강자들에게 법은 사실은 우리가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 약한 사람들 때문에 법치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나라 권력들은 자꾸 이제 서민들을 얘기할 때 법치하겠다 그러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겁니다. 애초에 법치라는 개념이 나온 것은 강자들도 똑같아야 된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주권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이상, 하지 않게 되면 이번 재벌개혁도 또 물 건너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연인 이재용을 탓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우리나라를 정상적으로 돌리고 실은 이게 삼성이 참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존경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여러분들 장관 백이나 특검의 자식 아니면은 특채가 안 되는 회사잖아요. 너무 많이 봐왔잖아요. 여러분들께서 특검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감시합시다. 네. 특법, 삼성 특법 감시합시다. 자, 5분 남았습니다. 약속드린 시간. 자, 여러분들 댓글 조금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특법. 5주 만에 한 주 쉬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아니, 저 토요일 말고 내일 나가자고요. 내일 서울중앙지법,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실질 심사하거든요. 거기서 불구속으로 봐주면 특검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재용을 구속시켜야 뇌물죄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뇌물을 준 혐의로 지금 이재용을 구속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뇌물 받은 사람 박근혜가 구속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반드시 이재용 구속시켜야 됩니다. 몇 시죠? 내일 어차피 늦게까지 시간 끌 거예요. 지금 삼성에서 난리가 났어요. 대책회의하고. 그러니까 시간을 끌면서 최대한 관찰할 거기 때문에 오전부터 시작해도 저녁까지 계속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정기적으로 팟캐스트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7시는 일단 저희가 사전 예약해놨고요. 특종이 있을 때, 그리고 특별한 손님이 계실 때 저희가 일주일에 한 2-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를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하면 JTBC 뉴스룸이 위협받습니다. 자, 많은 분들 댓글을 소개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감기 걸리지 맙시다. 예, 촉으로 대충 제 촉으로 한 11시쯤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다년간 검찰 법원 출입 경험을 통해서 밤 11시쯤 이미 결론이 다 나 있더라도 법원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최대한 주의 깊게 심의를 한 결과 이렇다라고 또 자기들 스스로 명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양쪽에서 끌 겁니다. 자, 4분 남았는데요. 네. 우리 오늘 클로징. 네. 제가 클로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서혜성 교수님, 정말 제가 그만 가고 싶을 때 항상 제 뒤에서 죽비를 때려주신 제 스승이세요. 삼성 엑스파일 보도할 때도, 그리고 이 책을 다시
내야겠을 때도 항상 이렇게 죽비를 때려주시는 분입니다. 사실 몸이 좀 안 좋으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또 멀리 나와주셨어요. 감사드리고 오늘 정말 우리가 삼성 엑스파일 보도 12년 그리고 이재용 구속을 기다리는 전야에 이르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날들을 우리가 버텨내야 될지 좀 말씀 좀 듣고 싶네요. 네, 이상호 기자하고 제가 얼마 지냈는지 몰랐는데 오늘 알았습니다. 12년 지냈다는 걸 오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12년 전 이상호 기자는 젊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이상호 기자는 굉장히 떨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합니다. 몸이 떨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도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젊은 이상호 기자를 이제 몹시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12년이 흘렀습니다. 그 이상호 기자가 그 당시에 원했던 세계는 아주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파일이 없는 세계. 그러니까 기업이 부패가 없고, 기업이 선출 권력을 매수하는 그런 일이 없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이게 정상적인 자본주의죠, 사실은요. 그런 상식이 있는 세계를 꿈꿨을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도 우리가 오늘 블랙리스트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가지 면에서 엑스파일이 현재도 여전히 한국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엑스파일이 있는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거는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엑스파일이 없는 세계가 비로소 이 실명이 있는 A, B, C, D,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있는 파일의 이름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엑스파일의 시대를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단지 이재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가 자연히 이재용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정치 민주화는 물론이고 경제 내용에서 경제의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디딤돌을 디딜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촛불의 힘으로 비로소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이상호 기자가 12년 전에 꿈꿨던 엑스파일 없는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그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엑스파일을 없앨 수 있도록 여러분 촛불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울고 잘 넘겼네요, 오늘. 1분 남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몇 말씀만 더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무슨 일을 당해도 너무 행복해요. 그 삼성 엑스파일 보도 때보다 더 힘들지는 않아질 테니까. 정말 인생의 가장 나락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말 두려운 것도 잃을 것도 없습니다. 12년 동안 꿈꿔왔던 재벌개혁. 재벌이 개혁돼야 나라가 정상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빨갱이 아니고요. 그리고 좌파도 더더구나 아닙니다. 그냥 보수적인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제 12년 만에 온 기회 놓치지 말고 촛불로 특검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특검이 지금 구분응선을 힘겹게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검 힘내라 함께 하시면서 우리 재벌개혁 통해서 공정한 나라 세울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여러분들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여전히 죽음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도 정리된 게 없어요. 반올림이 그토록 주장했던 내용들.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내부 자료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삼성의 모습입니다. 내일 이후 삼성이 달라지도록 하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 반도체 이번에 또 의문의 죽음을 당하신 고통 속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묵념하면서 마칠까 합니다만 저 혼자 묵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치인 분명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좀 너무나 고인한테 결례가 될 것 같아요. 고인에게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